자, 여기 보면 성리학이 있는데,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철학적 사변 쪽으로 생각하는 이제 유학이죠. 그래서 종전의 이제 hun과학적 유학과 달리 이걸 신유학이라고 해요. 신유학. 그다음에 이들 강조하기 때문에 이학, 그다음에 송나라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송학 등등으로 이제 불렸던 명칭이고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주자학 같은 경우에는 이 성리학의 한 흐름이다. 물론 주된 흐름이지만 한 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리학의 이제 수용 등장 배경을 보면요. 고려 중기 이후부터 이제는 유학의 철학화, 유교 보수화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효대의 초보적인 신선론, 선종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유불일치성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원간석기 때 현실사회 개혁하려는 시도. 왜냐하면 이제 불교계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 개혁의 어떤 논리로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었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더 추가하자면 계층적으로는 그 누가 성장하냐 중간 계층, 지방 상류층이 성장했어요. 그다음에 이 상류층이 뭘 받아들이냐? 신유학을 받아들였죠. 또 강남농법도 받아들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앞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고려가 그 당시 부마국으로 전락했잖아요. 전락한 현실 속에서 어떤 자아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원해 분마하고 전락한 그 현실에서 북방족에 쫓겼던 남천에서 남송에서 중세적 민족주의, 중화주의 포함한 것이 주자성리학인데, 이런 것들 이제 자기 머릿속에 이식시킨 거야. 예. 이런 등등을 해갖고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근데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성리학 여기 있고, 그러면 고려말의 성리학의 특징을 보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고려말의 이제 성리학 특징 보면 뒤에 이제 허영의 성리학하고 이제 연결돼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형이사학적인 어떤 측면보다는 되게 실천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실천적인 성격이 거경의 의미가 강하죠. 예, 실천적인 성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실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그 소학이나 주자가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예, 이런 것들 채용했고, 그래서 이거 허영의 이제 학파하고 연결돼 있죠.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제 허영학을 보죠. 보통 이제 그 원나라 때 성리학이 간악화했다는 건 허영의 성리학을 얘기해요. 허영의 성리학은 그 주작의 아주라고 보시면 돼요. 주작의. 그래서 중심은 이제 주자지만 거기에 이제 궁리적 요소가 빠지죠. 형이삭적 요소가 좀 빠졌던 특징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약간 중화의식적 요소가 좀 빠졌던 성격이 있어요. 상대적인 측면을 볼 때. 자, 그래서 언어에서 이제 간악화된 거경, 실증을 중심으로 한 허영학이 학풍의 주류였고, 불교의 사변성과 공연성에 대한 반성과 사회개혁 요구의 절실한 상에서 실천적 윤리적 취미가 강한 소학 중심의 허영학이 부각되었다. 자, 이기심성의 형이삭적 측보다는 소개치인의 형이학적인 실천성, 윤리성을 중시 여기는 경제학적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 신진사대부는 그때 불교에 이제 폐단이 많았잖아요. 건문세족과 이 불교 폐단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 윤리와 사회인용을 그 역할을 확대시키려고 했다. 시도는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일상생활의 윤리로서 이제 뭐냐면 성리학이 확대된 거는 이건 시도이고 실질은 17세기 이후죠. 17세기 전까지는 뭐냐면 성리학이 이제 판을 쳐도 생활 윤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풍습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예전에 불교적 영향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자, 하여튼 시도는 했다. 자, 성리학을 수용한 사료들은 충성왕의 개혁과 충무왕의 정치도감, 그다음 공리왕의 번전도감 개혁 정치에 참여했다. 이렇게 했는데 대개 보면 이제 충성왕 개혁보다는 이 측근 정치 이제 폐단 때문에 그거고 어
요때 충농하기 계기를 보고 있죠. 학자들은 여기 강조했어요. 정치도감 이후부터 이전의 사대부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신흥 유식천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신흥 유식천의 특징이 일단 성리학을 수용하고 중소 지지층으로서 그 다음에 강락문법 같은 걸 도입을 했던 그런 세력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고려 이제 신흥 유신들, 그러니까 정치도감 이후부터 등장한 신흥 유신의 주장과 갈등을 보면요, 되게 이제 온건계합파, 이제 급진계합파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풀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크게 토지 문제하고 불교에서 이제 갈등이 나는데, 자, 토지 문제는 온건계합파는 현존하는 사주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생기는 폐단만 제거하자. 일주제 원칙에 입각해서 나머지 이제 뭐 경정하거나 여러 사람이 전주할 것을 없애고 그 부대 폐단만 개선하자. 그 다음에 이제 현존의 사전을 일괄 폐지하고 사전을 재분배하자. 여기는 뭐 수조권적 의미의 사전도 있고 소유권성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소유권까지는 건드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전권 수조권만 이제 재분배했죠. 자, 그 다음에 온건파인데 온건파는 불교의 사회 경제적 폐단을 인정하되 부처의 성인으로서 위치와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긍정하죠. 그러니까 폐단만 인정하지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 교리 주창에서 비판하지 않아요. 그런 급진계파는 아예 불교의 사회 경제적 폐단뿐만 아니라 불교의 어떤 논리조차도 이론조차도 척부가 없애자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오랑캐 규정을 이제 오랑캐 종교 규정하고 척불론을 주장하자. 예. 여긴 척불론이고 여기는 배불론이라고 해요. 보통.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척불론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정도종합 관련돼 갖고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예,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척불론을 보면 보기 전에 고려 중기와 이제 전기까지의 그 과정을 볼게요. 아직 중기 때까지는 그렇게 이제 뭐 불교와 유교가 대립된 건 없어요. 되게 보면 이제 심호 28조에서 볼 수 있듯이 유교와 불교의 조화를 깨졌죠. 네. 그래갖고 불교는 주로 종교성, 내세 종교, 그래서 이제 있고 종교 주창의 지배층의 서민대 중위까지 그때 정신세계와 사회생활을 통롭게 관여를 했고요. 사회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선 전기까지 계속 이어가요. 뭐 상부 지배층이 뭐 성령을 내고도 실제적으로 생활에서는 이제 뭐냐면 성역보다는 불교적 요소가 강했죠. 조선 전기까지는요. 자, 유학자 출신의 승려의 회심은 유불치선을 또 주장하고 100년 사이 계승한 천인 천체는 모두 다 유학자 출신의 승려였다. 자, 근데 충렬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불교 폐단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불교 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때 성리학이 허영화 같은 거공을 유지한 실천학풍이었죠. 불교가 자체적으로 사회경제 병폐를 일으키고 사상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이런 이제 현실 문제 때문에 이제 배불론이 등장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아니 이렇게 해서 이제 배불론이 등장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안양이나 뭐 이재현이나 그런 사람들 있는데 각자 보세요. 이색. 요새 이색만 좀 볼게요. 자, 이색은 불교의 어떤 현실적 피해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말하긴 했지만 그 논조가 되게 온건했고요. 그리고 불교 사회경제적 문제를 지적할 뿐이지 불교 자체는 부정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도 상당히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박식했어, 이 사람도.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성격을 보면 타락한 불교 교단에 대해서 중요한 비판했지만 이것이 교리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우왕 때부터 척벌론이 전개됐어. 척벌론이. 그래서 이제 이 척벌론을 이제 주로 했던 사람들은 급진파 사대부이죠. 태조 때 급진파 사대부 불신장변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마 이제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이제 강한 것 같아. 예. 여기는 이론적인 것도 다 비판하죠. 왜 이론적으로 비판하면 물론 그거 불교 교리 자체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어요. 불교 교리들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도 이제 성리학과 함께 도의 일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조선 건국의 의의가 없어지는 거야. 네, 조선 건국. 그리고 기존의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뭐냐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왜냐하면 불교 자체가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교리 중에 윤회선이라는 게 있죠. 윤회선. 그 윤회선은 이제 수레바퀴를 돈다는 거 아니야. 삶이 영혼이. 그래갖고 뭐 전생에 있고 지금 현생이 있고 앞으로 내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현생의 지금 지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현생의 지는 또 현생의 업에 대해서 또 내세의 지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업을 잘 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농민으로 태어나고 그런 것들은 내가 전생에 업을 잘못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얘네들이 귀족으로 태어난 거는 전생에 업을 잘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귀족들이 농민들 탈취하고 막 못살게 구는 건 그 귀족들 문제가 아니야. 다 농민들이 예전에 업을 못 쌓기 때문에 인과응보에 따라서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현실에 대응하지 말고 귀족들에 싸우지 말고 근데 너가 잘 업을 쌓아서 다음 생에 좋은 지로 올라가라. 뭐 이런 논리야. 자, 이런 그 가정을,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 솔직히 고려왕조를 부정할 수도 없고요. 이 고려왕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다 전생에 업이 쌓여갖고 당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거야. 피해자가 문제다. 피해자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을 낳게 되죠. 아니, 피해자가 다 이제 뭐냐면 모두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가해자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계층 문제, 계급 문제, 계층 간의 갈등대니 뭐 건문세습 때 부정부패, 뭐 고려왕조 그런 자체를 불교의 논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타파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건문세습들이 잘못 고자쓰는 건 당연한 거죠. 불교에서는 전생에 잘 뭐냐면 업을 쌓았던 거고, 아유 그 못 먹고 못 썼던 사람들은 당연한 거야. 왜냐면 전생에 업을 잘 못 쌓았기 때문에 다 인과응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개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고려 왕조를 또 척결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척불론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왕부터해서 창왕, 뭐 공양왕 보면 고려사 저도 보면 다 이제 상소 내용들이 상당수가 이 불교 비판 내용이에요. 불교 비판 내용. 불교는 아주 나쁜 놈이다. 다 죽일 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한 거죠. 너 나쁜 놈이라고는 그 불교 이론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그래서 이제 뭐 백문보, 건근 등등. 또 공양왕은 또 불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소 내용도 공양 비판과 함께 이제 불교를 왜 좋아하냐고 하면서 이런 따진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김초, 정도조, 뭐 정초, 박조 같은 성균상들이 척발상소가 되게 많았다. 그리고 불교 자체를 비판하면서 공양왕의 숭불 정책을 비판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공양왕의 불심을 공격하고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걸 통해서 이제 조선의 왕조의 어떤 건국을 원하지 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비판이 필요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도전이 태조 7년에 태조 이제 집권한 이후죠. 불신작변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작변은 예전에 정도전이 막 비판을 했어요. 불교 교리들. 예전에 비판 내용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책으로. 그래서 불교의 조목을 주장을 조목부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철학적 차원의 불교교를 비판했다. 그래서 이제 윤회설, 인간고설, 뭐 심성지병 등등을 비판했는데 예전에 이제 심성지병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 관련돼 갖고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공군형 기출 문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어떻게 비판하냐면, 자, 심성지병은 심이 있죠. 심이 있는데 그 불교에서는 이걸 심을 무심을 강조해요. 마음을 비워야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정도전 비판해. 마음을 왜 비우냐? 오히려 마음에 뭔가 생각이 있어야지 뭔가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얘 성리학의 논리를 들어서 성리학에 보면 성과 정이 있잖아. 여기가 사단이고 여기가 칠정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제 그 잘못된 걸 알고 여기 이제 칠정에 둘러싸인 걸 알고 뭐냐면 최대한 사단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야지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존천리 거인욕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생각이 있어야지 천리를 보존할 수 있고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단의 내 본색 성을 잘 드러내고 사단을 드러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신을 가지고는 도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도라는 것은 오직 성리학만 있다. 불교와 도교는
성리학이 없다, 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죠. 자, 이런 식으로 까고 인과응보설 뭐 이런 것들 윤회설도 까는데 윤회설도 이제 주장하죠. 너희들이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윤회라는 게 뺑뺑 돌고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예전 사용과 그다음에 여기 앞으로 사용 속에 나타난 그 생명의 개체수가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면 쥐새끼들 보면 막 줄줄이 날고 막 많이 낳죠. 그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어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동일하게 개체수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렇게 윤회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자, 그런 것도 있고. 자, 하여튼 이 정도전은 이런 식으로 하나 깨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정도전이 불교 교리를 몰랐으면 못 깼겠죠. 알았으니까 교리 뭐냐면 깼겠죠. 하나하나 교리적으로. 그럼 정도전이 왜 이렇게 깨냐?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처럼 조선을 세우고 불교를 고려를 뒤엎기 위해서는 건물색조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 불교 논리 가지고는 도저히 몰아낼 수가 없는 거야. 앞에서 윤회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도전이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교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 이후에 그 외에도 뭐 그 당시 민중들도 별로 안 좋아했죠, 불교를요. 예. 그래서 이런 척불론을 내세웠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척불론의 대표적인 불시사건이고 예전에 그 책은 이제 뭐냐면 학자지 남도인가 뭐 이렇게 나왔어. 그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책 기출문제. 자, 뭐 등등등 해갖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성리학의 우위를 이제 좀 나타나는 그 책이 있어. 학자지 남도인가? 그런 책인데 이 책은 도가 그림 도자잖아. 성리학의 대강을 그림으로 설명한 거야. 그래서 그림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뭐 설명도 했는데 자, 하여튼 그때 유혹에서 불교 도교의 성리학 도교에 대해서 성리학의 우위성을 또 논쟁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아마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예. 척불론 그 불시작변하고 이제 비슷비슷한데 내용은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정도전이 이제 관련된 내용, 척불론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다. 그래서 있고요. 그 관련된 내용은 그 일반 개론서 봐서는 못 봐요. 저희 아마 불교서적 관련된 내용에서 낸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거기서 근거를 찾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격은 척불론 성격은 불교 교리 자체보다 그 현실적 기능에 대해서 부정을 했다. 근데 상당히 정치적 목적이었다. 그 당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이걸 이제 뭐냐면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이념적 측면에서 불교를 부정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이 되게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집권하고 나온 거야. 집권하고 나서 불교를 탄압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탄압이라는 것은 이제 좀 약간 강도가 좀 약간 약할 수 강하면 탄압이 강한다는 의미고 약간 제재는 할 수 있어. 탄압 불교 자체를 막 뭐 이렇게 뭐냐면 아예 탄압하거나 그러니까 불교를 아예 없애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이 사람들이 일단 집권하니까 뭔가 나라의 기틀을 이제 유지하려면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성리학적 요소 외에도 불교도 필요하고 도교도 필요하고 등등.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 때 이제 뭐냐면 이 집권층들은 간학파라고 하죠. 황명파와 연결된 간학파들은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뭐 탄압은 안 했어요. 예. 오히려 뒤에 이제 살인파에 비해서는 좀 온건한 대응을 했다. 다만 이제 고려 말에서 조선 넘어갈 때 척불교는 약간 정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막 비판했던 거고 실제로 그 간학파들은 뒤에 나오는 이제 그 간학파 집권파들은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뒤에 있는 살인파보다는 상당히 온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건했다고.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앞에 이색을 이은 길진한 이색을 위한 그 살인파들이 오히려 저 불교에 대해 비판을 순수 성향 내세서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교를 보죠. 도교. 자, 도교와 풍수지리설인데 도교와 풍수지리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서로 혼합해 갖고.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고려시대 도교는 어떤 이제 교단이 성립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처럼 도교 사원이나 도사 등 교단을 이끌어갈 기반을 마련해 있었지만 교단이 성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는 왕실 중심의 어떤 제초 중심의 어떤 도교였다. 그리고 도교가 산천 숭배와 연결돼서 백두산을 비롯한 한반도와 큰 산에 대해서 신선이나 부처, 보살의 이름을 붙여 숭배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도교, 산천 숭배, 그다음에 여기 보살이나 부처의 이름을 붙였다고 했죠. 예, 불교. 그래서 큰 산을 이인화시켜서 이 부처나 불상을 숭배했어요. 이건 이제 뭐죠? 팔성당이다. 팔성당. 팔성당에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기출 문제. 자, 그래서 이제 예국심을 고치는 데 이용했다. 그래서 도교, 불교, 민간 신앙을 결합한 도교의 종교 행사는 예국심을 이제 붙이는 데 기여를 했고요. 도교의 발전을 보면 이제 태조 7년에 구효당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예종 때 보건공을 설치하고 다 도교 그 사원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종 때는 하나인하고 노자를 강론했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인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자 풍수지리 볼게요. 풍수지리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두 번에 나왔어. 자 우리나라 풍수지리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냐면 풍수사상과 아이고 다시 써줄게요. 도참사상이 예언사상이 결합된 거예요. 풍수 도참으로. 자, 두 번째로는 비보사상이 있다고 했죠. 자, 비보사상은 뭐냐면 풍수지에서 제가 땅의 땅의 기를 되게 강조해. 근데 땅의 지기가 어떤 곳은 몰린 데도 있고 어떤 거는 풀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몰린 곳은 이제 뭐냐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찰이나 탑을 세워가지고 좀 뭐냐면 풀어주고 또 흩어진 곳은 인위적으로 사찰이나 탑을 세웠고 모아주고 그런 역할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또 산과 강 중에 이제 배산민수 지형이 안 되면 산을 이제 야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야산 같은 걸 만들고 이런 것도 이제 비보사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찾으시면 되는데 길지를 찾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땅이 없잖아요. 별로 좁고 길지를 스스로 인위적인 힘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비보사상이에요. 비보사상.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특징을 보고 신라만을 이제 선생님 도선에 의해서 체계화됐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도선비기를 썼죠. 도선비기. 예전에 한번 예문에 나왔는데 근데 안타깝게 도선비기는 지금 없어요. 없고 고조사나 고조사 조조에만 개작적으로 그냥 전해진 거야. 왕건의 고조건국을 뭐 정당화시켰다 뭐 그런 내용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요. 고조사나 고조사 조조에. 도선비기는 나중에 조선시대 때 태종 때 그 태종이 작기주해 갖고 이제 비기주를 막 없애라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때 이제 분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없어졌어. 이때 없어진 거 추정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고려시대 때 비기주들이 자 그다음에 풍수지리서를 볼게요. 자 이 풍수지리서는 이제 중국에도 왔죠. 원래 개념은 땅의 만물에 해상하는 어떤 회생이죠 이거. 회생하는 생활력이 있으므로 땅의 활력에 따라 지기에 따라서 국가의 국토,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했는데 풍수지리서는 뭐 양택풍수, 응택풍수 이렇게 나눠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지리학에서 강조하는데 양택풍수는 뭐 집자리나 뭐 이렇게 도성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인데 응택풍수 같은 게 나중에 묘자리 논쟁 있죠. 조선시대 상속 문제로 익힌 게 좀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이제 강하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어차피 저쪽 지휘과 문제고 우리는 역사과 관련된 내용만 볼게요. 자, 그 풍수지리는 크게 이제 우리나라 풍수에 영향을 준 게 비포사타설이죠. 비보. 그래서 지리적 조건이 부족한 걸 인위적으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지역이 약한 곳에 사찰을 짓거나 땅을 세움으로써 불력에 힘을 있고 순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비보사타는
원래 이제 사찰의 남조를 막기 위해서 후세에 이뤄서 도저 사찰의 남조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혼혈십자 같은 경우에는 비보 사찰을 내세웠고 비보 사찰을 내세웠고 함부로 이제 절 짓지 말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후에 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땅의 지기가 없다. 이게 너무 그 약하다 하면서 그걸 빌미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사찰을 막 짓게 돼요. 예. 원래 그 혼혈십자의 내용하고 좀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비보사타설 이거 뭐냐면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위세왕설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땅의 지기가 세어난다는 거야. 원래 이제 한 곳에 이제 집중돼 있던 땅의 지기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쇠퇴하기 때문에 땅의 지기를 쇠퇴할 때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직위세왕설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개경은 원래 지기가 되게 싸. 그래서 왕이 나왔잖아, 왕건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경의 지기가 막 쇠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수도를 옮겨야 된다. 여기 옮기면 이제 있으면 안 되고 지위가 더 강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 서경이나 뭐 난경. 그래서 이제 이런 서경과 난경, 서경규지설, 난경규지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용하죠.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개념을 보면 자, 토지와 자연의 힘이 왕성하기도 하고 쇠퇴하는데 지기가 그 왕성할 때는 그곳에 자리 잡은 왕조나 사람이 흥하고 반대로 쇠퇴할 때는 멸망한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뭐냐면 지기와 세양이 변화하기 때문에 유리한 곳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훈효십주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훈효십주에 보면 국왕이 항상 개경에 머물면 지기가 쇠퇴할 수 있다는 거야. 개경의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뭐냐면 국왕이 개경을 떠나서 뭐냐 서경으로 가라. 그래서 서경을 가서 거기에 머물고 있어라. 물론 이제 북진 정책이라는 머물고 있지만 직위세왕서에 따르면 이거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서경을 해서 보통 100일 정도는 머물러라. 이런 식으로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나중에 일종의 서정세식 목적도 있지만 일부 계층들이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는 데 수단을 이용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서경으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주변의 36개 국가들이 알아서 어디 좋아지고 와서 하고 고려가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내세워서 일어나는 난이 모충의 난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풍수에서가 도찬설 같은 경우에는 풍수사상이 예언사설까지 연결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직위세왕설도 이제 뭐 서경천도 운동도 좀 예언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풍수 도찬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경하고 이제 사소, 삼소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이제 이거 뭐 도청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한 거보단 이거는 뭐 직위세왕설과 연결시켜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거 예. 이렇게 좀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무인집권계 상경 대신에 그 당시 그 국토수호전 삼소를 중요시했다. 그래갖고 이제 제도와 같은 개경역 세 곳에 자소, 우소, 복수를 국시에 지어서 순주의 땅으로 삼았다. 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순주는 돌아가면서 왕이 머무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쪽에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빼고 이게 상경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고유의 그 지방제도 중에 이제 그 행정제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정기상경하고 후기상경이 있죠. 정기상경은 그 개경이 있고 서경이 있고 예전에 동경이 있었죠. 후기상경은 바뀌었죠. 개경, 서경, 난경으로 바뀌었어. 예, 난경. 그래서 동경에서 난경으로 교체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난경 교체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요 논리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앞에서 모총의 난 이후부터 생긴 개념이야. 모총의 난 이후부터. 예. 뭐 무인집권기 때도 그 소리가 나왔지만 요청이 난 이후에 이제 이 상경 대신에 여기 상경을 이제 뭐냐면 그 순주의 땅을 삼았어. 왕이 개경만 머물면 안 되니까 서경이나 서경 100일 뭐 여기는 없지만 동경도 머물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머물러야 된다. 해서 직위의 세양을 뭐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상경보다는 개경, 서경, 난경, 개경, 서경, 동경, 난경, 상경보다는 그냥 왕이 그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냥 한 곳에 서경이나 동경, 난경을 가지 않고 한 곳에 그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개경 주변에 세 개의 이궁을 세우는 거야. 자소, 뭐 우소, 복소. 그래서 궁시를 짓고 요 개경에서 만월대가 이제 본궁이고요, 정궁이고 이거 나머지 이궁이죠. 만월대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 그 뭐냐면 개경의 지기가 뭐냐면 쇠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상경 대신에 약간 이제 뭐냐 개경 중심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자, 그게 이제 뭐냐면 삼소제예요. 삼소제. 예. 그래서 이제 삼소경을 이제 경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삼소경을 위해서 이궁 운영했다. 이런 것들. 만월대가 정궁이 되는 거 이궁이 돼서 종전의 상경보다는 좀 약간 순주의 범위가 적어지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모청의 난 이후부터 등장을 한 개념이야. 그리고 무인 정권기도 뭐냐면 중시 여겼고요. 자, 그러면 풍수시설 전개해 볼게요. 자, 태조는 훈용 10조 때 도선에 의해서 이제 풍수시설 이제 많이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지덕세양상, 직위세양설이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촌도 논의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정조 때 서경기지설을 이용해서 서경촌도를 추진했죠. 물론 그 이면에는 개경을 중심으로 세력을 뻗고 있는 개국공시의 포위망을 탈출해요. 서경세력과 결합해서 약간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거. 그다음 문종 때는 한양 명당설을 이제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양 명당설은 남경을 습격했죠. 서경, 개경, 남경. 예전에는 동경이었는데 이 동경이 탈락되고 남경이 됐고요. 숙종 때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김희재가 상소 올렸어. 한양 명당설을 주장해요. 이때 이게 상소 내용이었는데 김희재 거기에서 이제 하면 한양을 천도할 경우에는 36개국이 알아서 길 것이다. 그 뒤에 이제 누구야 묘총이 했던 소리가 다 김희재에서 예전부터 했던 소리야. 예. 처음부터 묘총이 만든 것보다는 예전에 이제 세안길지설다 풍수지서에서 나왔던 소리예요. 그런 것들 인용한 거죠. 그래서 숙종 때 난경에 국고를 짓는 등 도시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니까 숙종이 난경에 이 궁궐을 지었던 이유가 일종의 이것도 일종의 신법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개경은 이제 문벌귀족들이 강하니까 왕권을 강화해서 수도 옮기려는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돌아다니면서 난경에 머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죠 이게. 그래서 이때 난경에 궁궐을 지었다고 했죠. 이 궁궐터가 지금 궁궐이 어디냐면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경복궁의 초안공사를 이사님 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태조 이성계가 이제 어디서 수도를 이제 옮길까 하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그 당시 이제 그 숙종 때 지었던 난골 그 이궁 행궁이죠. 행궁에서 머물고 이제 자고 있었어. 그때 이제 깨달음을 얻었죠. 아, 이 터가 참 좋구나.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뭐냐면 수도를 정해야겠다. 한양의 중심으로 수도를 정해야겠다. 깨달음을 얻었고 요 행궁을 숙종 때 만든 난궁 궁궐 행궁을 좀 더 확장시킨 것이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자, 그래서 이제 숙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그다음 인종 때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모충의 서경청도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자교연하고 개결궁궐이 전소되면서 잦은 천재지변이 일었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금이 요와 송을 토벌하는 고려를 위협했죠. 그래서 이제 그 묘청의 서경천도 내용을 보면 서경은 대하사이니 그곳에 궁궐을 세우고 천도하면 천하를 병탄할 수 있으니 금나라를 방문을 바치고 수상복할 것이며 36개 나라가 모두 신참이 될 것이다. 근데 요 36개국이 나라가 알아서 길 것이다. 그 내용이 요청이 처음 주장한 게 아니라 여기도 나와요. 김희재의 상소문에 나와. 한양을 천도할 경우에는 남경을 천도할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알아서 36개국이 길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양왕 때 남경 천도가 있죠. 시도가 있었죠. 보도 이제 한양 천도를 하자고 이제 주장을 했고, 예. 그런데 이제 천도를 시도한 게 아니라 천도를 했어요. 천도를 했는데 한 3, 4일 만에 그냥 물려놨어.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성당인데 예전에 이거 한번 기출문에 나왔죠. 모총의 건의를 받아서 이제 설치한 건데, 팔성당은 앞에 했던 내용인데요. 백두산을 비롯해서 한반도 큰산에 그 신선이나 부처, 보살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도교, 산천사상, 불교가 갖다 것이 팔성당이었다.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역사서를 볼게요. 자, 고려시대 역사서 같은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갖고 삼국사기, 뭐 삼국유사, 그 다음에 동명왕평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좀 약간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고려시대 역사서를 좀 볼게요. 예. 잠깐만요. 자, 고려 시기 때 역사서를 크게 이제 초기, 중기, 그 다음에 그 무신정경기, 원간섭기, 상리학 이렇게 전례 이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초기 때는 그 좀 자주적인 의식이 많이 보였어요. 물론 초기 사료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뭐 구삼국사기, 뭐 칠대신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좀 약간 자주적인 것들을 볼 수 있다. 뭐 구삼국사기를 유추할 때. 자, 그 다음에 중기는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이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있죠. 김부시가 이제 썼던 유교적 합리적 사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무신정변기 때 유교적 합리 사관을 비판하게 돼. 유교 사관을 비판하는. 예.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면서 고고려사를 이제 뭐냐면 다시 재발견하는 그런 것들 이제 강조하죠. 이게 동명선화, 동명왕 신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명선화를 이제 집어넣죠. 네. 그래서 동명왕편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그 상국유사죠. 상국유사는 이제 원간섭기 때니까 그때 이제 보고, 자 원간섭기 때 보죠. 자 상국유사 같은 것들이 등장하죠. 상국유사. 그래서 이제 그 이 상국유사 일원이 쓴 충녕할 때 그 원간섭기는 그 원간섭기라고 좀 볼 수 없다. 여기다 집어넣기는 좀 그렇고, 왜냐 충녕할 때 만들긴 했지만 그 시대적 배경은 이제 무신집권기 때 원나라가 쳐들어올 때야, 몽골족이. 그래서 몽골족이 쳐들어올 때니까 여기는 여기다 집어넣는 게 나아요. 이전에 상국유사는 원나라의 어떤 침해에 맞서갖고 우리 민족의 자아 정체성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주성 강화해서 누굴 내세웠냐면 이때 이제 그 단군을 내세웠죠. 단군을. 네. 단군이 일종의 우리 민족 의식에 어떤 큰 선봉대 역할을 했죠. 통합시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섭기 때인데, 원간섭기 때는 이제 제왕홍기가 대표적인 거야. 제왕홍기. 제왕홍기인데 이제 대왕홍기가 이제 좀 약간 자주적 의식을 이제 보이긴 했지만 사대적 의식도 이제 좀 보여. 왜냐면 원간섭기 때는 이제 뭐냐면 약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에 그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이 들어온 이유죠. 성리학이 들어온 후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약간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요. 예. 그 대표적인 뭐 사락 같은 게 있죠. 예. 등등 이런 이제 뭐냐면 흐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초창기 이제 역사서를 이제 볼게요. 지우고. 자, 고려 초기 때 이제 초기서는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다만 이제 다른 고려사나 고려사 조서나 삼국사나 삼국유사에 많이 반영돼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쉽게 이제 유출을 할 수 있어. 예. 자, 먼저 고삼국사, 구삼국사를 보죠. 이거 예전에 20년도 기출문에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 이전에 구삼국사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삼국사는 앞에 있는 삼국의 역사를 뒤에 이제 고려가 정리했다.
정리하면서 평가를 했죠. 그래서 고려시대 분위기 속에서 고구려 계승 의식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그리고 고대적 사유를 담은 기록들을 탈락시키지 않고 널리 수용을 했죠. 예. 자, 그리고 동명왕편과 제왕후기의 단편에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참고로 삼국사기도 이 구삼국사기를 나름대로 1차 서류를 했어요. 왜냐하면 삼국사기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1차 서류도 필요하니까 구삼국사를 보긴 했어. 그런데 이 구삼국사는 안에 내용이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은 약간 이제 걸렸죠. 걸리면서 좀 그대로 신어놓는 것도 있지만 비판한 거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유교적인 표현으로 합리적인 표현으로 바꿔놨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원래 구삼국사의 원본 내용을 이제 제대로 반영된 것이 동명왕평이나 제왕후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락국기가 있다고 했는데, 가락국기는 이제 이거는 문종 때니까 이제 약간 고려 중기 때 좀 얘기인데, 이 가락국기는 금강주 지사를 지냈던 김양강이 가야 시대의 역사를 소설했는데, 이게 이제 금강가야 중심이야. 구야국을 중심으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금강가야 형태로 이제 저술을 했어요. 금강가야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삼국 유사에 반영됐어. 그래서 지금 가락국기는 지금 없어요. 예, 없는데 삼국 유사에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금강가야 중심으로 저술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평년통제라는 게 있는데, 자, 이 평년통제는 이제 그 고려 초에 만들어졌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평년통제. 예, 고려통제 이제 있는데 그 고려 평년통제는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뭐 알려지진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이 평년통제에 대해서 정리한 것도 있어. 그 후속편 이게 소평년통제야. 아마 아마예요. 이건 아마 이제 고려 왕실을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왕건 집안 관련된. 그래서 왕건 집안을 보면 이제 그 왕건이 그 뭐야 당나 숙종의 뭐 당나 그 왕건이 조상들 중에 일부가 당나 숙종이 와서 이제 뭐 숙종이다. 당나 숙종이 우리나라 갖고는 왕건의 그 손자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 그 진골 집안이었다 했는데 다 개뽕이죠. 예. 그래서 그 지금 김정일 김씨 집안 백조활동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제 뭐 와서 그 뻥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해. 근데 이런 내용이 그 삼국사기에 좀 기록이 됐어요. 반영돼 있어. 이거 아마 요 책들을 이제 뭐냐면 1차 사료로 해갖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있고 요게 또 이제 빠진 게 있어. 이게 중요한 게 빠졌네. 뭐가 빠졌냐면 7대 실록이 빠졌어요. 7대 실록. 고조가 이제 실록을 이제 편찬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왕이 죽으면 그 왕이 그 다음 대의 왕이 이제 그 전에 왕을 이제 실록을 편찬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성종 이전까지 7명의 왕이 있었죠. 이 7대 실록이 있었고 이 7대 실록이 거란에 침해받고 불타 없어지고 다시 현종 때 만들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훈육십자가 조작됐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게 이제 계속 내려오다가 임진왜란 때 고려왕조 실록이 이 7대 실록을 포함한 고려왕조 실록이 있을 거라 추정을 하는데 임진왜란 때 뭐냐면 소실됐죠.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삼국 그 고려사나 고려사 저서를 쓸 때 그 내용을 반영이 됐겠죠. 이 7대 실록 내용과 그 뒤에 있는 고려왕조 실록 전반적인 내용이 반영이 됐다. 1차서로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삼국사기를 볼게요. 삼국사기. 자, 고려 중기 때 이제 대표적인 사서가 이제 삼국사기죠. 예. 그래서 이 구삼국사기나 기존의 1차 사료들을 이제 뭐냐면 바탕으로 썼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신비적이고 기이한 얘기는 다 빼버리고 팩트만 골라갖고 합리적인 유교적 합리사관에 의해서 재편집한 거라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삼국사기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고구려 계승의식보다는 뭘까 신라 계승의식을 좀 반영했어. 물론 그거에 대한 반박도 많아요. 그에 대한 신라 계승의식이 아니다.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라 측 기록을 많이 인용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삼국사기 김부식은 이제 신라 출신이죠. 이 사람은 육두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예전에 가족 그 가문에 내려왔던 기록도 많아. 신라에 관련 기록도 많기 때문에 아마 여기 끄집어다 여기에 쓴 것 같아. 하여튼 구삼국사를 재편집해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으로 이제 기초해서 기전체를 서술했고요. 자, 편찬 목적 또 배경이죠. 배경도 포함되는데 고대적 제체지대 이자결 세력과 풍수지리설 같은 민간 신학적 성격이 강한 모총 세력을 재건한 후에 유교 사관을 우리나라 고대사를 체결시켰다. 왜냐면 모총이 풍수 도창 같은 게 뭐냐면 비합리적이고 그런 것들 미신적 요소를 강조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뭔가 합리적인 유교사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삼국사기 편찬 시기가 관련돼서 한번 문제 나왔거든요. 삼국사기는 묘청의 난과 어디에 무신점의 중간에 있어요. 무신점과 중간 사이에. 그래서 묘청의 난 때 분열됐던 사회를 합리적 유교사관을 통해서 좀 더 결집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묘청의 난으로 분열됐던 민심을 재수습하여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시키는 목적에 서술됐고요. 그리고 이제 묘청의 난 이후에 유교 이념을 지배 질서 재정립하고 근과 온건한 대외관계를 유지했다. 그때 이제 온건한 대외관계는 항쟁보다는 일종의 그냥 앞에 얘기한 사대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조공채권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차원에서 연호 사용 반대를 연호 사용을 반대를 했죠. 이 사람이 묘청과 다르게. 그리고 윤관의 아들 윤원이와 다르게 연호를 왜 사용하냐. 오히려 금을 자극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다시 예전에 그 신라가 연호 사용하는 것을 되게 또 비판하는 글도 썼어요. 네. 왜 조그만 소국이 연호를 사용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왜 신라 연호 사용을 비판하겠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역조선의 현재주의 입장 있죠. 역사가는 이제 현재 입장에서 역사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현재에서 연호 사용을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그 신라가 연호 사용하는 걸 찬성하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자신의 입장을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신라가 연호 사용하는 걸 어떻게 해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네.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 기출문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을 볼게요. 자, 일단 평성을 보면 장점 이게 좀 약간 그네. 장점 및 편성 이렇게 이제 보셔야지 이제 좀 포괄할 수 있죠. 편성 내용도 있으니까. 자, 기전체를 중심에 했다. 봉기, 열전, 지표. 기전체, 인물 중심의 역사서죠. 봉기는 황제 역사, 열전은 제후 역사, 지는 이제 그 뭐냐면 어떤 특정한 부분의 역사, 전문서고, 표는 연표를 얘기하죠. 요거 외워두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전체 사서, 그래서 삼국사기, 그다음 고조사 이런 것들은 다 기전체 사서죠. 체계적 서술 방식을 특기해서 다양한 역사 체험을 포괄했다. 논찬을 더 뒀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팩트대로 쓸 때 저자의 평은 따로 뒀어요. 논찬을 뒀죠. 이거 뭐 사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기도 이제 팩트와 논찬을 분리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을 모두 우리라고 기술했다. 그래서 아국이라고 기술했죠. 우리야. 고구려 백제 신라를 모두 우리나라로 칭했다. 그리고 이제 삼국 기족사의 분열을 송금 대립 속에서 오는 국내 불안정 속에서 문화 교양을 위한 자국 역사의 재구성을 의도했다. 역사 의식의 성장을 이제 보인다는 거죠. 자, 역사 의식은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신라 계승 의식을 따랐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있죠. 신라 계승 의식이 아니라 나름대로 공정하게 다루고 했는데 내용상 신라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 신라는 정통국가 파악의 열전 지휘 분량의 대부분 차지했다. 이렇게 있고 물론 요구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어떤 반론이냐? 그 당시에는 고구려 백제 기록이 없었다. 그 관련된 내용이 삼국사기에도 그 어려운 점을 토하는 기사가 있어. 고구려 백제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 봉기에 있는 내용을 또 억지로 열전을 꾸미고 그래서 열전에 집어넣고 이렇게 내용이 중축되는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신라 같은 게 기록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신라가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더 오래 갔잖아요. 1000년 동안.
300년 동안 통일신라 시기가 합치면 당연히 신라 분량이 맞을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러나 신라의 건국기념과 고구려보다 앞섰다는 사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보다는 국가 발전 단계가 늦었죠. 그런데 건국기념이 왜 빠르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신라의 유적지나 나정 유적지나 그다음 고구려의 이제 그 비문들 볼 때 팩트를 기록했다. 국가의 발전 속도가 빠른 거와 건국 시기가 빠른 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예, 이런 반론이 있어요. 그래서 신라 건국 기년이 고구려보다 앞서있다는 사실은 거리가 먼 사실과 거리가 있는 사료들을 이용했다. 예. 거리가 있는 사료들은 뭘 이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네. 예. 아, 사실과 거리가 있는 사료들. 예. 근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비판받고 있고 제 비판 내용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신라 계승의식 관련돼서. 그러나 고구려 백제는 중국 측 사료만 이용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떤 고구려 백제 기록이 남아 있어야지 지금 뭐 하는데 고구려 백제 기록이 지금 남아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당서와 구당서 얘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뭐 중국 측 사서 같은 예를 들어 뭐 고구려하고 누구하고 싸웠어요? 예, 수하고 당나라 싸웠잖아. 수하고 당나라에 있는 기록들은 다 보면 수사나 뭐 당서, 고당서, 신당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구려가 지금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고구려 망할 때 기록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에 관한 내용을 상당한 부분을 기술하면서도 이건 당연히 이제 양이 많으니까 그걸 줄 수 없고 곡을 개선했던 자체에 있던 발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 근데 이제 발해나 이제 고조선사를 저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왜냐하면 발해나 고조선사를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삼국사기잖아요. 삼국사기는 통사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 기술한 게 아니라 삼국의 역사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해나 고조선이나 그다음에 뭐 가야 같은 것들을 뭐 하나의 본편을 집어넣을 필요 없고 뭐냐 언급할 필요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반론이에요. 삼국사라는 단대사지 통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거 외에도 여기는 뭐 신라 계승의식만 이제 해놓고 이제 역사교실을 했는데 비판적인 평가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삼국사기만큼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 그 사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비판을 했던 사람은 일제 신민사학자들, 삼국사기 연표가 안 맞다. 다 이제 예전의 기록을 앞에 꺼다 쓴 거다. 신채호 같은 사람들은 이제 너무 김유신과 신라를 강조했다. 민족주의 사학자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판점을 이제 좀 보면 여기는 요걸 좀 얘기할게.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됐네. 체계적으로. 예. 자, 요걸 좀 약간 보충할게요. 이건 앞에 이제 신라 계승 의식만 좀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정통 문화가 축소됐다. 그래서 신화 전설이 거의 없어요. 신화와 전설이 없다. 그래서 상고사를 이제 뭐 삭제했다. 예. 그래서 고대의 생명력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상고사가 없다는 얘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또 삼국사기가 단대사기 때문에 삼국의 역사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정통 문화를 많이 축소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이제 지배층 중심이고 보수적이고 사대적 유교적이고 사대적이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사를 너무 강조했고 아까 좀 얘기했죠. 그 관련된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믿지 못하겠다. 이게 대표적인 학자들의 기록이에요. 의견인데 초기 기록 믿지 못하겠다. 특히 이제 그 AD 4세기 이전의 기록은 다 구라다.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기록을 그 이후의 기록을 옮겨치는 거다. 뭐 예를 들어 온조왕이 마한을 점령했다고 삼국사기 기록돼 있는데 마한은 엄밀히 말하면 온조왕 때 점령한 게 아니죠. 언제 금초고왕 때 마한을 점령했잖아. 근데 금초고왕의 업적을 온조왕에서 옮겨 적은 거죠.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있고 또 김부식의 입장이 너무 반영됐다.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얘기한 연호나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였죠.
황제 칭호를 사용을 비판했다. 특히 신라 연호 사용을 사대적 관점에 비판했죠. 어떻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연호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냐. 근데 그거는 이제 금이 그 당시 이제 김부시 처했던 현실에서 나온 것 같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금날 현실에서 이제 그때 연호 사용 문제에 대해서 금날 고려 정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비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논쟁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그 윤원이와 달리 그 당시 김부식은 연호 사용을 반대했고,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앞에 삼국사기 때 그 삼국의 역사 중에 신라가 연호 사용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자, 하여튼 연호 비판이 있다. 제일 많이 비판을 받아요. 정통 문화가 축소됐고 지배층 보수적이고 유교를 사대적이고 삼국사의 초기 기록을 믿을 수 없고 그다음 연호 및 황제 사용을 비판했고 그다음 김부식 입장은 너무 반영했다. 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긍정적 평가도 있어요. 긍정적 평가. 여기도 이제 일부 있는데 여기도 내용이 좀 적기 때문에 이걸 좀 약간 정리 좀 더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따로 정리할게요. 자, 긍정적 평가는 첫 번째는 본격적인 유교 사관이었다. 그래서 합리적 성향이 되게 강하고 그 다음에 고대적인 어떤 요소가 불식됐다. 신화적인 어떤 내용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서 신비적이고 종교주의, 종교적 색깔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내걸었던 이제 유교의 어떤 그 편차 원칙이 뭐예요? 개적 불연난신 공자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기하고 뭐냐면 이런 것들은 나는 믿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야. 기기하고 이상한 것들은 무징불신 증거가 아니면 믿지 못한다 이런 거죠. 예. 개적 불연난신 개적 불연난신 이거 똑바로 써야겠다. 예. 제가 이 글씨를 못 써가지고 다 핑계죠. 네, 핑계인데 개적 불원난신 불자예요. 예. 불원난신 무징불신 이거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가 이제 그 주장했던 걸 이제 인용하면서 한 건데 오히려 이제 뭐냐면 삼국유사에서는 나는 그래도 이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삼국의 개적 불원난신을 적어놨죠. 따로 기편에 뒤에 좀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본격적 유교사관 관련돼서 두 번째 보면 자 유교적인 문신귀족 입장에서 자 유교적인 어떤 도덕사관 합리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정리했다. 우리나라 역사를.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대적인 역사관을 벗어났다. 그래서 유아독점적인 역사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일종의 우리만 잘났다고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국뽕에 치여 있는 거 국뽕에. 예. 이 국뽕에 치여 식의 역사관이 고대적인 어떤 역사관인데 여기서 벗어났다는 거야. 나름대로 뭐냐면 객관적으로 썼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사대적이라고 하는데 사대적이 아니라 네, 두 번째 사대적이 아니라는 거야. 사대적. 오히려 자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사대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김부식이 누구야? 김부식 신치하고 비판하는 거죠. 예, 너무 사대적이다. 근데 조선시대 때는 오히려 사대적이 아니라고 비판을 받았어. 너무 이제 우리나라를 너무 황제국의 어떤 것에 대해서 그들 채용하지 않고 애법을 채용하지 않고 형식을 채용하지 않고 우리 독자로 썼다. 사대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제 보는 사람 따라 좀 약간 다르긴 해요. 그러면 자조적이라는 것은 증거가 뭐냐? 일단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어디에다 편입시켰어요? 본계다 편입시켰죠. 본계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조선시대 때 쓰여진 고려사는 본계가 없죠. 열전만 있죠. 아니 세가만 있죠. 그래서 우리를 제후고 했는데 본계를 채택했던 건 우리나라를 항제 역사가 본 거야. 항제 구양호. 그 있고 그 다음에 훈련칭호법을 사용했다. 자, 훈련칭호법은 요 훈자라는 것은 왕이 죽을 때 훈이에요. 그리고 그 제후가 그러니까 황제가 죽을 때는 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왕이니까 훈련칭호법인데 그럼 이게 뭐냐면 이가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유년칭호법이 있어요. 유년칭호법. 예를 들어서 A왕이 있고 B왕이 있어요. 근데 A왕이 900년 5월에 죽었어요. 예. 그러면 그 B왕의 즉위가 900년 6월이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은 여기 A에는 900년, A는 이제 30년 나니까 A왕이 30년 살다 보면 A왕 30년 치세죠. 이렇게. 그럼 여기 900년 5월 달까지 A왕 30년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B왕 때는 이렇게 900년 6월로 지게 했잖아요. 이때는 B왕 1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왕이 죽은 것을 달을 끊어가지고 이게 그 달은 왕이 죽은 달은 그 왕의 치세고 그 다음 달은 이제 뭐냐면 900년 6월 달은 비왕의 치세야. 그래서 이걸 뭐냐면 월 달을 넘겨서 칭호를 받겠다. 그래서 6월 칭호법입니다. 6월 칭호법. 6월 칭호법. 유자는 이거는 뭐냐면 건너다, 뛰어넘다는 뜻이야. 월별로 기준을 걸어서 했다. 또는 즉위년 칭호법이라고 하죠. 또 자, 이런 칭호법은 그 뭐냐면 우리나라 정통적인 칭호법이에요. 근데 이제 유년 칭호법은 이거는 주대에 있는 거죠. 중국식 칭호법인데 중국 칭호법이 뭐냐면 하나의 태양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정삭을 정하는 것은 중국의 항제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중국의 항제가 정해요. 근데 이 항제가 도중에 죽었다고 해도 죽었다고 해도 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일 다 뭐냐 항제가 정했고 이 해를 간장하게 하기 때문에 그 당연히 그 뒤에 예를 들어 900년 6월에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도 결국에는 900년은 전체 6월까지 다 포함해갖고 이건 그 왕의 치세가 되는 거야. 그리고 비왕은 뭐냐면 유년칭호법을 적용해서 그 다음에 901년부터 비왕 1년이 되는 거야. 네. 연 단위로 한 거죠. 유년 뛰어넘는 1년 단위로 뛰어넘어서 칭호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한 해를 간장하는 그 해에 그 왕이 죽었으면 비록 그 죽었으다도 그 한 해를 다 간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그 왕의 치세고 그 다음에 황제가 이제 즉위 그 다음에 황제는 그 다음 년에 뛰어가지고 뭐냐 칭호법 그 비왕 1년을 이렇게 왕의 즉위년도 기록해야 된다. 요게 이제 주 내용이죠. 이게 중국식 칭호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유년 칭호법보다 훈련 칭호법을 선택했어. 우리 고유한 칭호법을.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많이 많았어. 훈련 칭호법을 할 것이냐, 유년 칭호법을 하는데 고려사나 고려사 정도는 유년 칭호법을 주했다. 그래서 중국식 칭호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풍을 인정했죠. 여기 어디다 적어야 돼? 토풍은 인정했다. 우리나라 고유한 풍습이나 이런 것들 인정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서농 같은 거 있죠. 동서농.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 불혼이 돼갖고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친혼도 인정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근친혼이나 동성혼을 인정을 해줬어. 근데 인정했다고 해서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묘사한 건 아니고 그 얘를 훅노를 들면서 훅노 같은 사람들은 자식이 어머니와 결혼한 부모와 결혼한 게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냥 묵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고유한 풍속과 명칭을 계속 유지했다. 이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어디예요? 신라 왕의 왕호죠. 거서관 차차홍 이사공 같은 것들 그냥 인정했잖아.
그 밑에는 이제 뭐가 깔려 있냐면 직서주의. 직서주의보다는 이건 직서주의하면 좀 약간 그러니까 직서했다고 해서 직서주의보다는 요거는 밑에 깔려 있는 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게 뭐였더라? 예전에 한번 봤는데 배터리가 점점 다 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직서주의가 아니라 직서주의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거 직서주의는 아니고 직설량과 직서주의는 좀 다른 거죠. 직선을 했는데 수리부작의 원칙. 그래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써라. 이게 수리부작이거든. 이 수리부작의 원칙을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 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신라종신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에 대해서 삼국사기 단대사잖아요. 단대사기 때문에 단군신화를 기록하지 않았다. 단군신화나 삼국사를 기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신라중심사관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죠. 오히려 나름대로 뭐냐면 균형 있게 다루고 근데 너무 자료가 부족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봉기만 봐도 신라가 5건이고 고구려 10건, 백제가 6건이에요. 그런데 신라가 이제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봉기 내용이 통일신라까지 합치면 더 많지 않냐 신라가. 그래서 이걸 감안하지 않고 그냥 합쳐서 통일신라까지 합쳐갖고 신라가 많다는 건 안 되고 삼국의 어떤 기준을 볼 때는 신라 5건, 고구려 10건, 백제 6건이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의 신빙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와 주관적 의견을 논찬으로 구분했고요. 그다음 동명왕평을 예전에도 뭐 시험 나왔지만 신안을 적어놨어요. 안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뭐냐면 약간 유교적으로 합리적 고쳤었죠.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뭐냐면 동명왕평 그대로 적어놨고. 예. 그래서 이제 동명왕 신화를 그대로 적어놨다. 동명왕 신화를. 자, 집단 서술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나온데 김구식의 입장도 반영했지만 거기 뭐 12명 여러 명이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나한테 객관적으로 서술했다. 이런 것도 이제 있어요. 뭐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다. 또는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 강한 민족의식은 좀 약간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민족주의보다는 국가주의자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주의자. 근데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일단은 사대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거죠. 이게 좀 약간 그네. 반론 이렇게 이제 적어야지 좀 맞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유교적 아까 제가 살펴본 것처럼 유교적 합리주의 포방이 있다. 그래서 유교적 합리주의 포방에서 고대적 사회를 포방한 신의한 기록과 불교 세계각한 생활상에 대한 기록을 모두 배제했다. 그래서 신화에 대한 비판 정신은 결과적으로 단권 조서를 삭제하게 했고 무징불신하는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사만 역사를 메모시킨 걸 갖고 왔다. 근데 이거에도 또 비판도 있죠. 단대사가 아니라 아니 통사가 아니라 단대사이기 때문에 배제했다. 뭐 이렇게 설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족서다 및 불교서다 같은 정통적 체험을 담긴 기층 공동체 체험을 유교적 사과에 맞게 본처 쓰거나 탈락시키면서 기충문화를 뭐냐 빈약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유교적 합리적 포방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건 비판적인 측면을 쓴 거야. 예. 그래서 있고 이게 부정적 평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정리할 때 이걸 다시 좀 정리할게요.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자, 그럼 유교적 사과의 특징 볼게요. 도덕주의 사과. 도덕적인 선악이 정치의 성세를 좌우된다. 그건 경사일체적인 어떤 성격에서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합리주의 사관, 무징불신, 불원계정나신, 수의부작 이렇게 있는데 자 무징불신은 문헌적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다. 불원계정나신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신의 행동이나 신앙을 적지 않는다. 이상하고 계기한 건 얘기하지 않는다. 수의부자는 역사적 사실을 창작하지 그 뭐야 역사적 사실을 창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쓴다. 않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수의부작의 원칙이 예전에 나왔다. 직설난다 거죠.
근데 주의할 것은 직서주의는 아니에요. 직서주의는 나중에 이제 개서주의하고 이제 논쟁할 때 이제 나온 거고,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성리학적 명분에 맞게 써야 된다. 아니다. 이런 내용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성리학적 명분에 맞게 역사를 명칭 고쳐야 된다가 개서주의고, 성리학적 명칭에 않게 명칭에 안 맞더라도 그 당시 이제 사용했던 용어를 써야 되는 게 직서주의인데, 요거는 좀 약간 개서주의 논쟁할 때 이제 나왔던 거, 약 직서하고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이거는 직서주의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서술에서 이제 사실에 대한 서술 평가, 서술과 평가의 구분하여 후자를 사찰이나 용식으로 따로 적었다. 예. 그리고 역사 서술의 목적에 따라 특색 있는 서술체를 정립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유교사의 특징이니까 앞에서 이제 김구식의 삼국사기를 포함해 갖고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게 삼국사기 기전체 특징이에요. 또 유교사관의 특징이고,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뭐냐면 그 특징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게 뭐냐면 그 예전에 정근대 시대 때 그 역사 서술 방식에 관련된 것 같아요. 예, 요거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좀 따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세 개가 되죠. 이게 어떻게? 자, 여기 기전체는 인물 중심이고, 편전체 연대 중심이고, 강국체 평가 중심이고, 기사분반체 사건 중심이야. 이거 나중에 다시 정리할게요. 다른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는 유교사의 특징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이 평성 관련된 내용인데 서술체계 평성. 그래서 여기 삼국사 기전체, 뭐 유교사의 특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이것도 나중에 제가 따로 정리할게요. 이거 약간 정리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의의를 보죠. 이게 의의가 제일 중요한데 빠졌네. 의의가. 이게 2010년도 기출문제 나왔어. 의의가. 사학살적 의의가 뭐냐. 명확해요.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사서예요. 그 앞에 이제 여러 사서도 있긴 있지만 지금 없어졌어. 그래서 보통 삼국사기는 2차 사주 취급받지만 앞에 있는 사주들이 없기 때문에 1차 준에서 1차 사주 취급받아요. 삼국유사와 함께. 예. 그래갖고 이제 현존하는 오래된 사서다 외워두시면 돼요. 이거 있으면. 근데 지금 판본은 제일 오래된 게 뭐냐?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만들어질 당시에 원판은 없어졌겠죠. 지금 판본은.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 판본을 계속 새롭게 만들었고 찍어냈잖아요. 인쇄본 같은 거, 인쇄 할자본. 그 할자본보다 목판이죠. 목판. 예. 판. 그러니까 인쇄판. 인쇄판. 인쇄판은 제일 오래된 것이 뭐냐면 중종 때 만들었던 삼국사기야. 이거를 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판. 어떤 분은 부분적으로 삼국사기에 그 조금 남아있는 그 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완판 기준이에요. 완전하게 지금 남아있는 인쇄판, 판본을 얘기하는 거야. 판본을. 그게 이제 언제 만들었냐면 중종 때 만판이 최초의 만판이 중종 때 만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제일 오래된 만판이고, 여기 어디가 보관됐냐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풀 때 얘기했죠. 옥산성. 옥산성. 이거 외워두세요. 네. 사학살적 의의와 그 다음에 지금 인쇄판이 제일 오래된 것은 중종 때 그 뭐냐면 그 만들었던 판이고, 그 판이 만판 기준으로 할 때 판이고 옥산성원에 보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2010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2010년도 기출문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삼국사기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후기 역사서 뭐 동명왕평 삼국유사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57번이에요. 57번. 마지막 인증번호 57번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